넷플의 신작으로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가 올라왔더군요. 나름 신선해 보였는데 영화에서는 시간상 모든 걸 설명을 못했지만 좀 생소한 개념과 단어들이 몇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해 보려고 합니다. 저작권 문제도 있으니 영화 장면은 없습니다. 먼저 백악관 상황실의 현역 근무자들이 사복 차림으로 출퇴근을 하는 모습이 있었지요. 통상 저런 곳에서 근무하는 현역들은 군복 말고 사복 차림으로 근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부대에서도 부대 자체적으로 전투복이 아닌 정복으로 근무하는 부대 자체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불편하지 별로 영향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들었지만요. 그리고 상황실장으로 제독으로만 계급이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타국 언어나 자막으로는 확인이 안 되더군요. 아무래도 상황실 실장들은 통상 현역 장성들이 임명되니 소장이지 않을까 합니다. 통상 상황실은 실질적인 대처보다는 상황 해결을 위해 상황 유지와 실무 및 관련 인원의 소통을 위해 이용되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그 위치와 자체적인 상황 대처를 위해 보통 차하급 제대급의 지휘관계급이 상황실장을 하는 게 보통이긴 하지요. 그리 되면 상황실장은 소장이고 그 폐허인 부실장은 영화에 나온 대령이 맞겠지요. 영화에 DSP 위성이 언급되는데 이 위성은 조기경보 위성으로 보통 정지궤도에 위치해서 미사일의 발사 시 나오는 대량의 적외선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지궤도 위성이기에 발사를 놓친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 영화상에서도 DSP 위성이 놓친 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 DSP 위성이 발신한 경보를 중간에 컷해서 발사인지를 못한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사이버전이고요. 하지만 다른 조기 경보 시설에서 탐지를 해내는데 언급된 건 일본의 TPY-2 레이더와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입니다. 일본의 TPY-2 레이더는 주일미군이 운용하는 레이더인데 통상 사드 체계의 탐지와 유도를 담당하지만 여기선 사드 포대가 아닌 조기 경보 목적의 레이더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와 마찬가지로 X밴드 레이더인데 우주로 날아가는 소형 목표까지 정밀히 탐지하기 위한 고출력의 X밴드 레이더입니다. 레이더의 경우에는 각 대역별 파장의 폭이 있는데 보통 군에서는 S밴드와 X밴드 대역의 레이더를 보편적으로 운용합니다. 여기서 S밴드 대역의 파장은 약 10cm이고 X밴드 대역의 파장은 약 3cm인데 그런 만큼 S밴드의 경우에는 같은 출력이더라도 몇 배 더 멀리까지 전파가 도달하지만 파장폭이 넓은 만큼 표적 확인 시 위치가 정밀하지 못하고 X밴드는 같은 출력일 때 멀리 가지 못하는 대신 정밀하게 표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A사 레이더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S밴드 대역으로도 충분히 정밀하다곤 하는데 암만 소프트웨어로 필터링 한다고 해도 대역폭의 차이를 극복하는 건 그리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GBI로 요격하려고 시도를 했지요. GBI는 미국 본토방공에 사용되는 지상 기반 요격체의 약자입니다. 알래스카의 포트 그렐리와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기지에 배치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공처럼 중요도가 있는 경우엔 포대장을 대위가 아닌 소령이 수행하는 게 보통이고요. 저기서 두 발만 쏜 거에 대해 의아할 수 있는데 그게 통상적인 절차일 겁니다. 방공작전에선 표적에 두 발을 쏴서 요격률을 높이거든요. 여기서 방공 개념에서 요격률과 단발살상률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이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요격률은 표적을 요격할 확률인데 영화에서는 61%라고 언급했지요. 그렇다면 두 발을 쏴서 요격률을 90%까지 올린 겁니다. 다만 한 발이 불발이 돼서 요격률이 대폭 감소해버리긴 했지만요. 단발살상률은 한 발로 요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률인데 일단 명중시 한 발로 표적을 무력화할 수 있냐는 겁니다. 표적에 맷집이 있다면 한 발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런 운동 에너지 방식의 요격체들은 명중은 힘들지만 단발살 상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만 폭발로 파편을 만드는 화학 에너지 방식은 넓은 범위에 피해를 줘서 명중률은 높지만 단발살 상률은 상대적으로 낮기에 이걸 높이기 위해 파편의 중량을 무겁게 하거나
더 큰 탄두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GBI 말고 SM3나 팩3를 쓰면 안 되나 하겠지만 영화적 허용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자산들이 본토보단 해외에 있으며 워낙에 넓은 미국 본토를 고려하면 저런 방공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리고 GBI나 SM3, 사드 같은 고가의 고고도 방공 자산들을 대체하기 위해 레일건이나 고에너지 레이더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공 자산들을 지속해서 연구 중이기도 하지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된 건 동해에서 SLBM이 발사가 됐는데 북한의 잠수함이 대장감시망을 뚫고 동해 한복판으로 가서 발사 신도까지 부상해서 발사했다. 그걸 출항도 몰랐고 못 찾았다. 영화상에선 그 주체가 명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북한이거나 북한으로 위장한 다른 국가로 보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영화적 허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런 상황이라면 중국, 러시아 둘 다 한 라인으로 우린 아니야 라며 결백을 알릴 텐데 니네 핵 보복하려나 본데 먼저 치워라 식의 너무 공세적으로 나온 모습도 있지요. 물론 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게 제일 정상적인 모습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들도 보입니다. 상황실에 들어올 순 있어도 나가지 못할 핸드폰을 반입했다는 건 가족과 연락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면서도 임무를 계속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절망감에 현실에서 도피하는 모습을 보거나 자신들의 실패로 인해 최악의 상황이 닥쳐 극도의 스트레스로 고통하는 모습이나 그저 최악을 상정해서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대통령과 연락 단절 시 결정권자를 염두하는 전략사령관이나 자신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태연히 자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비인간적이면서도 그만큼 전문적이고 항상 최악을 대비하며 살아온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완전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20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 결정권자의 모습을 잘 묘사했다고 봅니다. 크림슨 타이드와 섬 오브 올 피어스 이후 오랜만에 핵보복을 주제로 한 영화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점 중에 7점 정도라 생각합니다.